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려면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해야 한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자신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 자책도 걱정도 없어야 한다. 미지의 세계를 즐겨야 한다. 의무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 정의의 덫을 피해야 한다. 뒤로 미루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뗀다.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나는 신경질적이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눈치가 없다. 나는 건망증이 있다 등 나는 어떻다는 식의 온갖 꼬리표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꼬리표를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성장을 방해한다. 현상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단정적인 말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단정적인 꼬리표에 어울리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고유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붙인 꼬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서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꼬리표대로만 행동하려고 드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자신을 망치게 하는 꼬리표들은 모두 아래 4가지 말을 사용한 결과다. 그게 바로 나야. 난 항상 그래왔어.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래. 이런 꼬리표들은 모두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하게 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나는 어떻다의 꼬리표의 뿌리. 우리 꼬리표의 이력은 2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로 어렸을 적 붙여진 채 지금까지 지내게 된 경우다. 둘째 유형은 귀찮거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도망가기 위해 자기 스스로 붙인 꼬리표다. 둘째 유형의 꼬리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내성적이고 성미가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겁이 많아. 나는 운동신경이 없고 몸이 둔해. 나는 매력이 없고 못생겼고 덩치가 크고 평범해. 너무 키가 작아. 나는 정리를 하지 않는 편이야. 지나치게 깔끔을 떨어. 칠칠치 못해. 이것은 행동과 관련된 꼬리표들로 어떤 일이 정해진 방식대로 행해줘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데 편리하다. 나는 항상 그래왔다는 것. 자기 원칙이므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나는 건망증이 있고 부주의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해.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중국인이야. 나는 일본인이야. 이것은 민족성 관련된 꼬리표들이다. 나는 제멋대로야. 참견을 잘해. 권위주의적이야. 나는 늙었어. 중년이야. 지쳤어. 이 꼬리표를 사용하면 나이를 이유로 모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된다. 이를테면 운동 경기, 이성 교제, 여행 등의 활동을 대할 때 이젠 나이가 들어서 라고 말하게 된다. 이 꼬리표는 나이에 관한 한 자신은 퇴물이라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나이가 들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꼬리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정말 그렇다고 믿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운명이 되는 셈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정신적 자립이란 온갖 의무관계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일에서 온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둥지를 떠나는 일이 특히나 힘든 이유는 부모, 자녀, 권위적 인물, 애인 등 각별한 인간관계에서 기대되는 바에 어긋나서 안 된다는 사회 가르침 때문이다. 둥지를 떠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식으로든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면 정신적 의존이란 자신에게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관계,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 상황에 화가 치미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라는 오류시대의 알맹이이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오류시대와 비슷한 부분이다.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관계가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화가 치민다면 당신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는 그 관계 자체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는 죄책감과 의존을 낳는 반면 선택은 사랑과 자립을 키운다. 정신적으로 종속 관계에서는 선택권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어있는 관계에서는 늘 분노와 가슴에 응어리만 쌓일 뿐이다. 정신적 자립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유약해지고 노예가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거나 변심하거나 죽는다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나락으로 빠지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는 부모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라고 가르친다. 어떤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하지 않으면 자책감이 느껴진다면 오류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의존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정에서, 그리고 어렸을 적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나 내가 현재 자녀를 대하고 있는 방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자신을 정신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속시키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되뇌이고 있는가, 또는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강요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택하지 않게 된다. 일단 감정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똑함의 길로 성큼 들어서는 셈이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전제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 생각은 자유롭다. 사람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무언가 갑자기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우리의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고 가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발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생명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이다. 이는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적용된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며 보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무기력하거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감정에 잠기기로 했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성장 동기란 바꿔 말하면 더 큰 행복을 위해 나의 생명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성장을 동기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모든 현재의 순간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의미다. 지휘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그때 대처에 급급해하거나 세상을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지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고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인정을 구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될 경우 자신의 상당 부분을 외부인에게 내맡기는 꼴이 된다.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의욕을 상실하여 무기력 상태가 된다. 그 사람들이 찬사를 베풀어 주려는 경우에만 기분이 좋아진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꽤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참으로 문제다. 그런 필요 조건을 갖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몹시 마음 상하고 실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김 빠진 시시한 자아상만 보여주면서 결국 자기 거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눈치를 권하는 사회. 우리 문화는 남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주적인 사고는 우리의 사회 제도에 눈에 가시인 셈이다. 이 사회에서 자란 이상 누구나 그런 속성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보다 중요시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우울해지고 자기 비하와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매우 교묘한 조정수단이다. 그의 가치가 타인에게 내맡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으면 그는 헛개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바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어도 의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런 바람직한 행동에는 이기적이다, 무심하다, 제멋대로다 등의 꼬리표가 붙는다. 우리를 종속적으로 메어두기 위해서다. 조정의 악순환을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메시지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다. 눈치 보게 하는 부모님.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어린 아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어른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다.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며 저 사탕 하나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다.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부모에게 확인하는 버릇이 들어있다. 노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에서부터 친구 관계를 맺는 것,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자립의 메시지는 거의 없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궁극적인 믿음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도록 돕기보다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칼리 지브라는 자신의 대표작 예언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나왔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에 속해 있지 않다. 당신에 속해 있지 않다. 학교는 붕어빵 공장.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동조를 구하는 사고와 행위를 드러내놓고 주입시키려는 제도에 입문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하는 일마다 허락을 구해야 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화장실에 가도 되느냐고 선생님께 여쭤본다.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제자리를 뜨면 벌점이 붙는다. 모두 타인의 통제를 받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 아닌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오늘 집에 가서 1, 2장 공부해 와라. 이 단어들의 맞춤법을 연습해라.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읽어라 등 시키는 대로 따르는 법을 배운다. 대학에서도 이와 똑같은 세뇌 패턴이 이어진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을 위해 공부하도록, 교수의 마음에 들도록, 다른 사람의 기대에 차도록 훈련받아왔다. 사회는 눈치쟁이 양성소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다른 사람의 동조를 구하도록 종용하는 무수히 많은 문화 메시지 세례를 받고 있다. 매일 듣는 발라드풍의 노래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감미로운 노래는 생각보다 폐해가 훨씬 크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가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방법에 사용된다. 또한 구강청정제, 치약, 탈취제, 특수 스프레이 광고 등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우리의 심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그 상품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주들은 비열하게도 왜 그런 전술을 쓰는 것일까? 그것은
그 수법이 통하기 때문이다. 잘 팔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해 딱 들어맞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간명한 문구를 만들게 된다. 우리는 이렇듯 인정을 탐하는 태도를 높이 사고 장려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여태껏 그렇게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태도를 조금씩 내던져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라. 요컨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없다. 그 사실은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 압승을 거둔 선거라 해도 반대 유권자의 비율이 44%에 이른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받거나 동조를 얻기 위해 즉각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겠거니 생각하면 된다. 나의 느낌,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 늘 어느 정도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면 실망의 터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일단 반대를 예상하고 있으면 비난의 말을 들어도 그 때문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 테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반대를 나에게 핀잔 주는 것으로 여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가장 흔한 증상은 이러하다. 누군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면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바꾼다. 누군가의 호감을 사기 위해 비율을 맞춘다.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한다. 전혀 수긍하지 않는 말에도 찬성이나 동조의 반응을 보인다. 누군가를 위해 굳은 일을 해주면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에 씩씩거린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정은 애타게 구할수록 멀어진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솔직하고 뒤끝 없고 단도직입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 사람은 동조를 구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필시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요령이나 수완보다는 정직을 더 중요시할지 모른다. 또한 그들의 공통점은 인정을 구하려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을 원하지 않고 그 뒤를 쫓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의 자문을 구하면 더 많은 칭찬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주눅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 눈에 비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기 위한 전략. 우리 삶에서 골치 아픈 오류시대를 내몰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간단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오류시대를 없애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비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게 되면 즐거운 현재의 자유를 평생 얻게 될 것이다. 의무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세상은 눈길 닿는 곳마다 의무천지다. 사람들은 무턱대고 이런저런 의무를 자신의 행동에 적용시킨다. 그런 의무들이 한데 모여 광활한 오류시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들은 동의한 적 없는 일련의 규칙과 원칙에 끌려다니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늘 이치에 들어맞고 모든 경우에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법이나 규칙 따위는 없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게 의무에 끌려다니는 것은 특히 그 결과에 속상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노이로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온당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없어서는 안 되며 질서는 문명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관습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사실 그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해독을 끼치게 된다. 불합리한 규칙이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어버린 전통도 적지 않다. 준수해야 할 규칙이 이치에 닿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바로 그때가 규칙과 자신의 행위를 다시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의무감에 끌려다니는가? 의무를 끌어안고 사는 경향을 바로 머스터베이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리킨다. 하고 싶은 행동은 따로 있지만 의무를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면 그때마다 머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의무는 언제나 압박감을 자아낸다. 의무를 행동으로 실행하려 들수록 그 압박감은 더욱 커진다. 더군다나 의무는 늘 외부 지향적인 속성이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교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의무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동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우자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자녀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의무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여지없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압박감과 혼란을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런 의무들은 당신 차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의무들이 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며 당신은 단지 빌려왔을 뿐이라면 당신은 머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 꼴이다. 해야 할 일 못지않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다. 예컨대 무리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어리석어도, 바보 같아도, 유치하게 굴어도, 음탕해서도, 침울해서도, 공격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머스터베이션을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덜렁대거나 이해력이 부족하면 좀 어떤가. 원한다면 채신머리가 없어도 괜찮다. 아무도 나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나를 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압박감은 품위도 없고 비협조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의무라는 강요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 장에서는 오류시대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털어버린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기술하는데 전부 할애하려고 한다. 그들은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워하며 불평하거나 이미 지난 일에 매달리며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의에 차 있으며 삶에서 최선의 것을 구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삶에 애정을 갖고 있다. 불평하거나 하소연하는 일, 심지어 기운 없이 한숨 지는 일도 없다. 비가 오든 푹푹 찌든 결코 투덜대는 법이 없이 즐긴다. 그들에게는 가식이 없다. 상황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기쁨을 찾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뿐이다. 그들은 매우 현재지향적이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색다르고 낯선 경험을 찾아 나선다. 현재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현재를 의미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갖가지 즐거움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현재 행복을 긁어 모으며 미래가 현재가 되면 그 행복도 쓸어 담는다. 그들은 즐거워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둔한 짓이라는 것을 알기에 항상 현재를 즐긴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립적이다. 그들은 때로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개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양보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애를 하면서 스스로도 의존적이길 거부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기대는 건 역시 원치 않는다. 자녀에게는 자상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랑을 듬뿍 주면서도 계기가 생길 때마다 처음부터 자립심을 키워준다. 그들은 퉁명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편이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포장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그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흠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그 말에 무너져 내리거나 메모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 여과시킨 다음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줬으면 하는 터무니없는 바람도 품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불합리하고 소소한 규칙들은 무시한다.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잘한 관습도 짐짓 못 본 채 한다. 그들은 그저 예를 차리기 위해 떠들썩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잡담에 끼어들지도 않는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기준이며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의 통제를 받거나 예속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웃는 법, 웃음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유머를 찾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어 넘길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일을 즐기며 편안하게 웃음을 자아낸다. 삶에 대한 태도는 진중하지만 삶에 대해 웃음을 보낼 줄 알며 모든 것을 즐겁게 바라본다. 그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인생을 관망하며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함께 즐길 줄 안다. 그들은 함께하면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가 어떤 식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키가 커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상관없다. 대머리면 어떻고 숱이 많으면 또 어떠랴. 그들은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다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신체에 대해 가식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다. 인공적인 치장 뒤에 자신을 가리지도 않을 뿐더러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쭈뼛거리는 일도 없다. 그들은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없다. 청결이나 정돈에 대한 결벽증도 없다. 그들은 쓸모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한다. 그들은 호기심이 왕성하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그들은 계속 배운다는 점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상황, 사건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이 행복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다. 잔머리를 굴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기 위해 옷을 입지도 않는다. 자신을 해명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꾸밈 없고 자연스러우며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문제를 삼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논쟁을 일삼거나 토론을 하면서 조급증을 내지도 않는다. 담담하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부질없는 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야. 의견이 꼭 같으란 법은 없지 라고 말한다. 그 이상은 문제 삼지 않는다.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필요도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에 자극받으며 갈림길에 섰을 때 항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편을 선택한다. 그들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부정, 자기 혐오에 빠져 있을 틈도 없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뜸 좋아하다마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알차게 음미하며 살아간다. 힘든 일이나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의 정신 건강을 가늠하는 잣대는 그들이 실수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실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그들이 인생의 굳은 나를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고 나자빠져서 징징거리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일어서서 몸을 툭툭 털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는 일과를 계속한다. 이렇듯 오류시대를 벗어난다는 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부터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제1장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실천적 마음가짐. 제2장 첫 번째 마음가짐. 먼저 나를 사랑한다. 제3장 두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제4장 세 번째 마음가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제5장 네 번째 마음가짐.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제6장 다섯 번째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제7장 여섯 번째 마음가짐.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제8장 일곱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제9장 여덟 번째 마음가짐.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제10장 아홉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제11장 열 번째 마음가짐.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제12장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옴기니의 말. 인생은 단 한 번뿐. 저자 웨인 다이어. 저자 웨인 다이어는 뛰어난 자기개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심리학자이다. 30여 권에 이르는 책을 썼고 수많은 강연과 TV,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1940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고아로 힘들게 성장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숱한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확립했다.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교육 카운슬링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했다. 1976년에 출간한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가 판매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라고 조언하면서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똑똑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이어 자신을 사랑하기, 타인의 눈치 보지 않기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